살면서 고소해보신 적, 또 고소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범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해자 유죄 판결 받을 확률 깊습니다 라는 취지로 안녕하세요. 전직 검사, 현재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채널A의 행복한 아침에도 방송 출연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인생 변호사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고소해보신 적, 또 고소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범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가 무엇인지, 경찰 조사 갔을 때 해선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또 변호사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소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고소라는 건요, 범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수사기관에 알리고 그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고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에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112에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이 딱 경찰서에 접수가 돼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피해 내용을 진술하러 오세요 라고 해요, 피해자한테. 그러면 고소인이 가서 내가 몇 날 몇 시경 이런 피해를 입었고 범인의 인상착의는 어떻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보통은 경찰들은요, 이 피의자, 가해자를 부르기 전에 관련 물증이나 아니면 목격자의 진술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몇 날 몇 시경 어디 가신 적 있죠? 경찰이 보기에는 검사님 저 이 사람 유죄 같아요 라고 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것이고, 검사님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이게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요 하면 고소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피해자를 다시 부르지는 않고요. 검사님들은 보통 피의자, 가해자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유죄인 것 같다 그러면 기소, 소를 제기한다는 거죠. 재판 단계에 넘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 단계 넘어갔다 하면은 이 가해자 유죄 판결 받을 확률 굉장히 높겠는데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 대검찰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평균 무죄율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99.2%의 사건 유죄 판결이 나거든요. 경찰 조사 가서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경찰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찰은요, 피의자 편도 아니고 피해자 편도 아니에요. 그냥 딱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누구 말이 맞나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해자 신분이 되면요, 경찰은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 서서 당신 이렇게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증거를 보니까 당신 말이 다르던데요 라고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검사 생활할 때도 항상 그 피해자들이 왜 검사님은 왜 피해자 편만 들어야 하는데 추궁하는 게 직업이라니까요, 경찰은. 감딱 두 명 있대. 두비두바 그게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추궁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피해자 편에 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을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지 하다 보면요, 좀 사람이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두서없는 말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본인이 변호사님이랑 같이 간다라고 하면 변호사랑 사전에 말하기로 한 것만 내 입장을 그냥 설득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오버해서 하지도 않아야 될 말, 경찰이 묻지도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신빙성이 없네, 진술 자체가 좀 일관성이 없네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서 경찰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냥 묻는 말에만 내가 준비한 대로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형한테 편하게 얘기해. 내가 정상 참작해준다니까. 이 부분은요,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게 너무 억울해서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요, 경찰이 묻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시면 안 되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112에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했을 때 내가 뭐라고 신고했는지 그 내용에 반하지 않도록, 내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내가 말한 피해 내용이 중첩되거나 혹은 배치되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조사 시뮬레이션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은 사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보통 초범이거나 아니면 벌금형 정도 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경찰서 가면 많이 당황해요.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미리 이제 경찰이 가면 뭘 물어볼 거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해보고 가보면 긴장도도 확 떨어지고 변호사도 하고 싶은 말을 피의자가 혹은 피해자가 잘 말해주면 훨씬 의견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습니다. 네.
옆에서 보다가 막 속이 터지고 아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아 지금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주지만 사람이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경찰이 딱 그 워딩대로 묻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뉘앙스상 그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실 때는 옆에서 그때 그 얘기 하시라고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시나리오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저한테 사전에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CCTV가 나오면 당황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본인 입장을 막 얘기하다 보면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마치 상대방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랑 싸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변호사님들도 싸우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검사로 있을 때 막 저를 공격하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직무에 따른 일을 할 뿐이에요. 경찰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A라는 죄로 왔지만 A를 수사하다가 뭐야, 요 죄도 위반한 것 같은데 저 죄도 위반한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구태여 내가 일이 많은데 진짜 괘씸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준비한 대로 묻는 말대로 그대로 대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변호사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요즘은 진짜 CCTV도 많고 진짜 목격자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감추지 못해 하세요. 변호사가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어야 여기까지는 인정하죠. 여기부터는 부인하자. 이걸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절대 안 했다고 그랬는데 경찰 조사 가서 CCTV 보면 당황하잖아요.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진술 전략을 그렇게 가져갔으면 안 됐는데 그럼 저도 당황하고 의뢰인도 당황하고 무직. 차라리 그냥 1부터 10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느껴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서류를 보는 거랑 그 사람을 대면해서 그런 감정과 표정과 어조와 그걸 들어보면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특히 이제 경찰 조서만으로는 피의자가 거짓말하는지 피해자가 거짓말하는지 잘 모르는 성범죄 사건 CCTV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한 명 한 명 순차적으로 불러서 들어보면은 누가 거짓말하는지가 느껴지거든요. 진짜 억울한 의뢰인은 느껴져요. 그 말 속에서. 그리고 그 말이 수사 과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객관적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면 배치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면담 초창기 때는 사실관계가 저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요? 그럼 그때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 누구 있죠? 번호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사실하게 써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요? 하나하나씩 제가 증거를 모으려고 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건가? 이전 경력 때문에 자꾸 추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뢰인들이 너무 무섭다고 왜 이렇게 추궁하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본인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는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조사 가면은 바로 검사님 앞에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보통은 검찰 수사관, 계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이 지긋한 계장님 앞에서 먼저 1차로 조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 1차 초안 조서가 나오면 이제 검사님 앞으로 가세요. 그럼 검사님 앞에 앉아서 검사가 조서를 쭉 보면서 중요한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좀 물어보고 면담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조사받으러 오면은 내가 지금 좀 조사하는 사람 어차피 검사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적으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계장님한테 막 예의 없이 하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검사의 옆 통수에는 눈이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검사 생활할 때 계속 기록은 보지만 한 번씩 쓱쓱 봐요. 저 사람 어떻게 조사받고 있고 잘 조사하고 있나, 우리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자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계속 체킹을 해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는 이제 쓰는 메신저가 있거든요. 메신저로 계장님이랑 계속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모르죠, 피의자는. 왜 너만 몰라? 그래서 계장님한테 뭔가 예의 없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예상한 방향대로 안 흘러가면 계장님이 계속 검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사실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검사가 아니라 계장이다, 수사관이다 라고 할지라도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여자 원래 그런 여자예요 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랑 합의하겠냐 이런 질문에도 합의금 노리고 한 여자한테 내가 무슨 합의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 후에 검사님 앞에서 그걸 정정하려고 해도 검사는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조사 때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그러면 수사보고서로 검찰 조사 시에 피의자의 언동에 대해서 검사나 수사관은 칠 수 있어요. 그럼 그 수사보고서가 다 판사가 보는 서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 때 본인의 언행은 검사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고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경찰 조사 때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될까? 변호사 앞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나 지금 형사사건에 휘말려서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까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또 우리 삶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